좀 덜 들어온 해에는 뭐 채권을 발행하고 좀 더 들어온 해는 좀 쌓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질문 중에서 제일 핵심 질문이 나왔고요. 자, 이게 고맙습니다. 그냥 뭐 수지가 적자였다고 해서 정부 잘못했다 욕하면 안 돼요. 네. 수지가 플러스여서 정부... 자, 그러면 오늘은 예산. 그러니까요. 그죠? 네. 정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내년 예산이 내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아마 다른 해보다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솔직히 저는 그 예산안과 관련된 뉴스를 보고 네. 글씨는 읽었지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진짜 내용 너무 어려워요, 진짜. 아, 이게.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 많죠. 어렵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걸 늘렸다는데 그럼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오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나라살림 어떻습니까 요즘에? 요즘에 안 좋아요. 아니 근데 안 좋은 건 벌써 한 30년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우리는 언제 그러면 좋은 적이 있었냐? 네. 뭐 80년대 이후로 계속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제 2의 한강의 기적은 저는 2000년도 이후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갖 경제 지표, 재정 지표로 보면은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2000년도 이후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 성격 자체가 좀 낙관적인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낙관적인 사람이 보기에도 요즘의 재정은 안 좋죠. 근데 여기서 그래요? 말하는 안 좋다라는 의미는 이 재정이라는 것은 뭐 많이 써도 많이 쓰면 좋아요. 많이 네. 쓰면 좋은데 근데 많이 쓰면 이게 재정 건전성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가 많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은 좋을 때 좋다고 얘기를 해야 돼. 맞습니다. 맨 안 좋다고 얘기하고 야, 이거 나라 망했다고 맨날 얘기하니까 진짜 나라 망하고 진짜 안 좋을 때 얘기해도 효과가 없어. 그게 핵심이에요. 정말 좋을 때는 좋다고 말해야 되는데. 좋을 때 좋다고 얘기하면 근데 예, 막 맞습니다. 저 정부 편에서 저런 어용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좋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네. 22년도에는 재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몇 년도요? 22년도. 2022년? 네. 아, 그래요? 22년도에 막 초과 세수가 50조 원 이상 들어오고 그때 재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수도 엄청 좋아지고. 네, 법인세, 부동산 예, 다 아주 좀, 어마어마하게 해서 뭐 가정 살림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거시 경제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재정을 봤을 때 22년도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 이후에 23년도, 24년도는 꽤 안 좋습니다. 그 대신 또 뭐 누가 좋은지도 얘기는 좀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맞습니다. 22년도에도 아마 기업들 뭐 수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일부는 굉장히 또 좋았을 거고 뭐 중소기업 하신 분들도 괜찮았을 거고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느 사람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는 거의 최악 상황 맞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재정 얘기하러 왔으니까요. 아, 재정, 네, 네. 재정. 국가 재정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22년도는 굉장히 좋았고 네. 23년도, 24년도는 안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만큼 세금 얼마만큼 걷어서 또 예. 적절한 곳에 잘 쓰고 이게 이제 재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잘 들어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잘 들어오는 게 근데 뭐 우리 월급쟁이들이야 뻔하고 예. 이제 크게 왔다 갔다 변하는 거는 그 기업들 법인세들 아니에요? 법인세 변화가 제일 커요. 소득세는 뭐 우리 월급이 크게 뭐 그러니까 이거나 맞아요. 저거나 그러진 300에서 않잖아요. 갑자기 3천 되진 않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네. 이 법인세 변화는 굉장히 크고 예. 그런데 저는 법인세 변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한가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뭐 언론들에 따라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삼성전자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 언론들을 보면은 뭐 삼성전자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으니까 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니까 올해 법인세 수가 0원이다라고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그 기사는 다 틀린 기사예요. 그래요? 아니, 당연히 네. 우리가 회계를 조금만 배우면 아시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플러스라고 하면 법인세를 내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법인세를 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 네. 차감전 순이익이 플러스면 그렇죠. 법인세를 내고 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마이너스면 법인세를 안 내는 거잖아요. 세금 내고 난 게 영업이익이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아니, 그거 않습니다. 아니에요? 매출액에서 매출 네.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익이 나오고 네네. 매출 총익에서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상관없이 영업이익은 나오는 영업이익이 산출이 거고.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영업과 상관없는 수익을 더하고 영업과 상관없는 비용을 뺀 게 법인세 점 차감전 순이익이에요. 거기가 플러스면 법인세를 내고 이제 법인세를 뺀 거가 이제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고 올해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안 냈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개의 관계는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플러스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원칙대로라면은 법인세를 냈었어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가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여서 법인세를 안 낸 것이 아니라 세법을 바꿔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안 냈다라는 것이 세법을 올해 바꿨어요. 세법을 작년에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법인세를 안 내는 게 작년에 영업이익 마이너스라서가 아니라. 예, 세법을 바꿔서 해외 자회사에게 오는 그런 이익을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요. 해외 자회사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어디 뭐 저 미국 법인 뭐 이런 예. 데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본사로 들어온 돈이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그거를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미국에서 네. 이 법인세를 1억 원 내고 우리나라에게 10억 원을 송금을 했다. 그런데 10억 원을 송금했다고 해서 이 세금을 다 내면 억울하잖아요. 미국에서 1억 원을 냈으니까. 네. 그래서 1억 원을 빼주고 그리고 나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과거 세법이었는데 지금은 10억 원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금불산입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가 왜냐면 그 돈 이미 세금을 낸 돈이니까라고 생각을 한 거겠네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네.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니까 네. 우리나라로 안 들어온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과세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비록 과세를 하지 않더라도 오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이익이지 않겠냐라는 네. 논리고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금액이 되게 네. 커요.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네. 딱 법인세 거기 해외 자회사 수입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해외 자회사에 있었던 돈을 한꺼번에 우리나라로 굉장히 많이 이게 송금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세금 거의 안 내겠네요? 앞으로도 외국에서 들어온 돈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네. 당연히 모든 기업은 다 입금불산이 그러니까 과세를 하지 않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해서 미국도 하니까 우리나라도 하자라고 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를 또 주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은 미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를 해요. 근데 자기 나라로 송금하지 않으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도 줘요. 이건 송금을 안 했지만 송금을 했다고 의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매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법인세 송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인센티브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다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있는 제도를 조금 베끼면서 페널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인센티브만 주는 거여서 저는 미국 제도를 베끼려면은 제대로 베끼던가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R&D 세액공제를 굉장히 크게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등 우리 국가 핵심 산업에 이 R&D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액 감면 폭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크고요. 그래서 뭐 내년도 예산안 얘기를 하려고 왔으니까 저는 네네네. 뭐 올해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이 얼마나 늘어났냐라고 보면은 3.2% 늘어났어요. 네. 뭐 언론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허리띠를 졸라맸다, 긴축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긴축했다라는 언론들 말이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뭐 이 정부 들어서 항상 긴축한 거 아니냐? 올해도 긴축했다고 하고 작년에도 긴축했다고 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위해서 긴축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뭐 내년도 긴축이면 달라진 거 없지 않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작년에도 정부는 긴축했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고요. 올해도 정부는 긴축했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지만 내년도 긴축했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입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네. 그게 핵심 질문인데 작년에 긴축했다고 정부는 홍보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2년도에 있었던 코로나 그 재난지원금, 뭐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있었잖아요. 네. 23년도에는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사라진 걸 가지고 우리 적극적으로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 뭐 재정 이 긴축을 했다, 허리띠를 졸라맸다라고 홍보를 했지만 그냥 코로나 줄어든 거잖아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올해도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 열심히 했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라기보다는 이 지방 정부한테 줘야 되는 이 지방 교부세 교부금이 국세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거 효과를 발라내고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2%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전체는 2.8% 늘었어요. 작년보다 2.8% 늘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 허리띠 졸라맨 거예요. 라고 홍보는 했지만
내 허리띠를 졸라맨 게 아니라 남의 허리띠를 졸라맨 거거든요. 지방 정부 허리띠를 졸라맨 거니까 중앙 정부 지출만 보면은 그래도 5.2%는 증가했던 것이 올해입니다. 네. 그런데 내년도는 이게 3.2%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3.2%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뭐 올해랑 내년이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못 줄일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못 줄이는 사업은 법적 의무 지출인 거죠. 네.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법적 의무 지출은 뭐 천을 줄일 수가 없는 네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재량 지출만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재량 지출은 내년도 얼마 늘어나는지를 보면은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0.8% 늘어났어요. 재량 지출만 보면은. 많이 아껴 쓰시네.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맨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 2.5%는 되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 재량 지출이 0.8% 증가했다는 것은 이것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정부 말이 맞다. 정부는 나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 재정을 위해서 긴축 재정을 했다라는 네. 정부 말이 맞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은 이거 국가의 재정 역할이 내년도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허리띠를 졸라맨 건 맞아요. 그런데 건전 재정을 이뤘다라는 정부 홍보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아, 허리띠는 졸라맸지만 그렇다고 재정이 건전하진 않다. 예,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네. 건전하다는 건 뭐 이게 있어요? 건전하다는 건 좀 너무 같이 판단이 들어간 단어 가치 아니에요? 판단 들어간 단어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숫자로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내년도 관리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77조 원이에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불건전한 거고. 그러니까 적자 폭이 적자 크다는 거죠. 규모가 너무 큰데 네. 적자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은 GDP 대비 마이너스 2.9%예요. GDP 대비 마이너스 2.9% 적자 규모는 코로나 시절을 제외하고서는 과거에는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난 정부는 항상 뭐 재정을 거덜냈다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지난 정부가 편성한 2017년, 2018년, 2019년에도 GDP 대비 재정 수위 적자가 이 마이너스 2.9%까지 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코로나 이후인 요 2020년, 2021년도는 GDP 대비 요 마이너스 3%보다 더 나빠졌지만 그건 코로나고, 그래서 코로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특히 이 허리띠까지 졸라맸는데 이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77조는 건전성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깝다. 근데 재정이 이게 예를 들어 그렇게 마이너스 나고 플러스 나고 하는 거는요. 정부가 뭘 잘해서 플러스 나는 거면 플러스 난 해를 무조건 칭찬해야죠.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뭐 수출 경기 혹은 뭐 환율 문제 아니면 뭐 저 국제 원유 가격 등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맞습니다. 어떨 때는 정부가 뭐 특별히 잘한 거 없는데도 플러스 날 때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또 정확합니다. 어떨 때는 정부가 뭐 잘한 거 같은데도 마이너스 많이 날 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얼마 쓰는지는 대신 정부가 그렇다고 막 많이 들어왔으니까 많이 쓰고 적게 들어왔으니까 적게 쓰고 이거는 굉장히 이게 출렁거릴 테니까 그렇죠. 국가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예, 거고 맞습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약간 증가하는 수준으로 이제 쓰되 좀 덜 들어온 해에는 뭐 채권을 발행하고 좀 더 들어온 해는 좀 쌓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질문 중에서 제일 핵심 질문이 나왔고요. 자, 이게 고맙습니다. 그냥 뭐 수지가 적자였다고 해서 정부 잘못했다 욕하면 안 돼요. 네. 수지가 플러스여서 정부가 잘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이 정부 정책보다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그래서 시장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가장 최고 찍었던 게 제가 22년도는 재정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22년도 국세 수입이 396조였어요. 네. 그런데 내년도 우리 예상 국세 수입이 382조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22년도 국세 수입보다 오히려 내년도 국세 수입이 더 적네요. 적다라는 건데 그런데 22년도 이후부터 여태까지 경상성장률은 4% 내외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올해 경상성장률은 5.5%예요. 네. 근데 우리 경제가 안 좋은데 무슨 경상성장률이 올해 5.5%야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경제성장률을 말한 게 아니라 경상성장률을 네. 말했잖아요. 세수는 경제성장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성장률에 비례해요. 네. 경상성장률은 경제성장률 플러스 물가상승률이잖아요. 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냥 경제는 안 좋아져도 물가만 올랐다 하면은 세금은 더 많이 거칩니다. 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그냥 물가만 올라도 그쵸. 부가가치세 수입은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은 경상성장률이 4% 오르면 세금도 4% 정도는 최소한 더 거쳐야 되는 건데 네.
22년도부터 매년 경상성장률은 4% 내외를 왔다 갔다 했어요. 올해 경상성장률 나쁘지 않습니다. 5.5%예요. 네. 그럼 22년도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경상성장률은 계속 올랐는데 네. 경상성장률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는 왜 줄어들었냐? 이것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감세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부의 감세 효과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네. 계산해 봤더니 이 정부의 감세 효과 때문에 25년도 세수가 얼마 덜 들어오냐가 17조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부 주장에 따른 감세 효과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조 원인 그 거고 어떤 감세죠? 가장 큰 거는 법인세 감세인 거고요. 법인세가 1% 낮아졌다면서요? 예, 1%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1% 낮아진 것이 아니라 1% 1% 포인트 그러니까 낮아진 25에서 거죠. 24로. 맞습니다. 근데 대략 뭐 매해 다르지만 예. 한 해 보통 들어오는 법인세가 한 100조쯤 되잖아요. 예, 22년도에는 뭐 한 100조 원 가까이 됐었죠. 네. 그 많이 들어왔어도 100조인데 100조에 1% 낮춘 거면 1% 포인트 낮춘 그러니까 거니까. 1% 포인트 예, 낮춘 거면 예, 99조 그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1% 네. 낮췄으면 99조인데요. 네. 그 25%인 법인세율을 24%로 낮췄으면은 4조쯤 되나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큰 이게 퍼센트로 하면은 크죠. 그러니까 퍼센트 포인트로 하면은 네. 1% 포인트지만 네, 이거를 퍼센트로 하면은 그러니까 훨씬 더 커지는 거죠. 25%의 100조면 예, 예. 24%면 96조쯤 되는 거 예, 아니에요?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조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네. 1년에 4조씩 계속 이게 줄어들다 보면 이게 네. 누적 효과가 생기고 법인세율 낮춘 것보다 더 큰 게 저는 그 R&D 감면이 더 크고요. 네. 그리고 이 R&D 감면. 예, 반도체에 투자를 하면은 세금을 많이 줄여주겠다라는 것도 크고, 네. 그리고 이 17조 원에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근데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이 상속세를 이 향후 5년 동안 그 18조 원 줄이는 그 금액 그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효과도 딱 내년에 나타나는 효과를 계산을 해서 배분을 했더니 17조 원 줄어드는 건데요. 근데 정부는 사실 감세 효과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산한 감세 효과가 있고 네. 정부가 주장하는 감세 효과가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산한 감세 효과가 정부 감세 효과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정부 말을 믿고 네. 정부가 주장하는 감세 효과가 사실이라고 전제했을 때 네. 내년도 줄어드는 액수가 17조 원인 거니까 뭐 국회 예산정책처 말을 믿으면은 17조 원이 아니라 20조 원 이상 줄어든다고 보는 거죠. 왜냐 어렵게 생각할 수 없이 상식적으로 네. 22년도보다 국세 수입이 줄었다. 근데 22년도부터 매년 경상성장률은 4%씩 성장했다. 그런데 국세가 줄었다. 이거는 감세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올해 덜 들어온 것도 작년에 덜 들어온 것도 그럼요. 작년에 덜 들어온 거, 올해 덜 들어오는 거, 뭐 내년도 감세 효과라고 봐야 된다. 예, 이거는 뭐 정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예전 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이 법인세율을 내리면은 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게 내수가 좋아지고 내수가 좋아지면 법인세 수가 더 들어오니까 우리가 세율을 내리지만 세율을 내려도 세수는 줄지 않는다라고 이 기재부 장관은 주장을 했는데 네. 기재부 장관 말을 가장 앞장서서 반박한 게 기재부였습니다. 아, 그래요? 기재부의 공식 문서를 보면은 제가 인용한 이 17조 원 계산을 하게 된 기재부 공식 문서를 보면은 네. 법인세율을 내리면은 5년간 30조 원의 세수가 줄고 다른 이 22년도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5년간 60조 원 이상이 준다라는 것이 기재부의 공식 문서고 기재부 공식 문서와 다른 말을 기재부 장관이 말을 했는데 저는 기재부 말이 맞다고 봐요. 만약 그렇게 세율을 낮췄을 때 세수가 확 줄어드는 게 명확하다면 예, 예. 정부가 그 일을 벌일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죠. 국민들은 좋아하잖아요. 예. 국민들이? 그럼요. 상속세 내리면 좋다고 하고 그 종부세 내리면 좋다고 하고 법인세 내리면 좋다고 하고 반도체 세액공제 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아니 세금 내리면 좋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세금은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 소득세는 안 내렸습니다. 소득세는 안 내리고 네. 근데 법인세율은 그래도 내린 거 이 3%도 그래요? 받은 거고 네. 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소득세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런데 저는 어저께인가 모 기자님한테 내년도 이 국가 지출이 뭐 재정 지출이 0.8%밖에 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저는 되게 명확하게 답변했는데요. 기자님 월급이 줄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당연히
요즘에 코로나 많이 유행이던데 부부싸움이 시작되죠. 예, 얼굴 줄면. 그럼요. 부부싸움도 시작되고 이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인데 이 병원에 가면은 코로나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뭐 뉴스 보셔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왜 이렇게 코로나 약이 없지?라고 해서 제가 또 예산서를 봤죠. 저는 뭐 직업병 때문에. 네. 근데 코로나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가 이게 40만 명인가 그 네.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올해 코로나 예산이 3만 2천 명인가 뭐 4만 명 정도의 코로나 그 예산이 책정됐군요.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줄면은 당연히 코로나 약도 줄고 예산이 줄면은 R&D 금액도 주는데 문제는 우리 월급이 1억이면 더 좋고 10억이면 더 좋고 20억이면 더 좋지만 네네. 국가 예산도 700조면 더 좋고 1000조면 더 좋고 2000조면 더 좋지만 이게 지속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세금은 덜 내면 좋고 국가 지출은 많으면 좋고 네. 재정은 건전하면 좋은 겁니다. 네. 국가 부채 발행하지 않으면 좋은 겁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부는 없다라는 게 이게 보통 재정의 트릴레마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 트릴레마가 뭐냐면 딜레마는 네. 아시죠? 딜레마는 이중모순이잖아요. 트릴레마는 삼중모순. 그러니까 세 가지는 다 안 된다. 그래서 감세를 하면서 건전 재정을 이루면서 국가가 이 재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뭐 학자가 재정의 트릴레마라고 멋있게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그냥 상식인 건데 네. 그런데 이 정부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일단 국민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감세하겠다라고 네. 말하고 건전 재정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약자 복지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뭐 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는 우리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홍보를 맞아요. 합니다. 뭐 이 정부만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국민들은 알아야죠. 세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세 마리 토끼 중에서 어떤 토끼를 좀 더 많이 잡고 어떤 토끼는 포기를 해야 될지 이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가치관도 다 다르고. 근데 확실한 것은 감세하면 좋아요 하고 건전재정했다고 하면 좋아요 하고 이건 안 된다. 우리는 감세를 정부는 아무리 감세를 하자고 하지만 우리는 감세는 아닐세라고 막자고 하던가 아니면은 정부는 건전재정 이룹시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건전재정을 포기하던가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 마리 토끼는 한 번에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 내년 예산안 보셨을 때 어떤 토끼를 제일 안 잡은 것 같으세요? 이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감세도 했죠. 네. 그래서 감세라는 토끼 잡았고요. 그런데 건전재정이라는 토끼는 실패했어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77조 원의 재정 적자고요. 그리고 적극 재정이라는 토끼도 실패했습니다. 왜냐면은 재량 지출이 0.8%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는 감세라는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건전 재정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마다 정치적인 입장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좋다. 감세만 하면 두 마리 토끼 놓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답은 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또 아니야. 그러면은 조금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다면은 감세는 좀 반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건전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또 감세는 약간 좀 반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년 77조의 적자라는 게 예. 얼마나 뭐 위험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예요? 이게 77조의 적자라는 적자는요. 게, 네. 우리나라 법인 세수보다 더 큰 겁니다. 우리나라 부가치 세수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나라 부가치 세수를 다 합쳐도 77조가 안 되고요. 법인 세수를 다 합쳐도 77조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휘발유 팔아서 하면 한 10조쯤 될걸요 아마 그죠? 한 15조 원 정도 15조 쯤 됩니다. 되나요? 예, 그러니까 휘발유가 15조.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한 15조 원 정도 되고요. 소득세수가 한 120조 원 정도 되고요. 담배가 한 10조쯤 되죠. 그렇게 안 돼요. 담배 10조 안 담배 돼요? 많이 피시나 보네요. 예. 근데 그렇게 담배 10조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그죠? 예, 제가 착각했어요. 담배 10조 정도 돼요. 예. 그렇다니까. 그런 거 쭉 모아보면 얼마 되는지 예, 알겠죠? 예. 이제 77조. 그러네. 예, 이것저것 쭉 모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그러니까 국세 수입이 한 400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네. 근데 이 중에서 소득세가 120조예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가 한 70조, 80조 내외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게 부가치세가 한 60조, 70조 정도 되고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치세 수를 다 합친 것보다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마다 이게 10%씩 내는 게 부가치세인데 네. 그 많은 세수를 다 합친 것보다 내년도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더 크다라는 것은 뭐 건전재정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짜장면 먹으면 한 6가닥 정도는 세금으로 낸다고 보면 돼요. 짜장면이 60가닥인가요?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뭐 내년 우리 정부 예산안은 조금 긴축은 맞고 그죠? 긴축 맞아요. 정부 말 맞습니다. 네, 긴축은 맞고 그리고 세금 좀 낮춰주는 것도 맞고. 예, 맞습니다. 대체로 근데 그 낮춰주는 세금은 좀 기업들에게 낮춰주는 거. 재작년에는 법인세율을 깎은 거가 핵심이었고요. 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낮춘 게 상속세? 그 가장 핵심이에요. 그거는 저 국회 통과돼야 되죠? 당연하죠. 모든 그죠? 법은 국회 그쵸, 통과되는 그쵸. 거고.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결정된 건 아니고, 네. 근데 제가 국회 돌아다니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될 상속세수 낮추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가장 제 1야당이 네. 이 세율 인하는 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내년 뭐 훨씬 더 많은 좀 디테일한 내용이 그러니까. 있는데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듣고요. 나라 살림 잘 좀 되고 있는지 감시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감사합니다. 연구위원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금요일장 또 시작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좋아진다고요? 네. 왜? 안 좋아질까요? 아니 엔비디아 빼고 다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 싱크율이 제일 높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렇긴 하죠. 자, 우리 시장 잘 가길 바라면서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